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몸이 나를 위로한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희경. 몸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18년차 심리치료사. 우울했던 어린 시절, 우연히 춤을 만나서 침묵 속에 빠져있던 몸의 감각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체험을 했다. 이후 춤은 은신처이자 치유였고 구원이었다. 이런 춤에 대한 열망으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 들어갔다. 몸의 심리와 치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2001년 미국 유학을 떠났고 앤티옥 뉴 잉글랜드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무용 동작 치료 전공 및 상담 심리 부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의 정신과 병동에서 정규직 심리치료사로 임상을 시작했고 미국 공인 무용동작 치료 전문가, 뉴욕주 공인 예술치료 면허, 미국 공인 상담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겸임교수와 대한무용동작 심리치료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교육자, 연구자,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소에서 오센틱 무브먼트, 심층심리학 기반 예술치료, 동작치료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해가는 다양한 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나는 늘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였다. 이는 생애 초기 몸으로 새겨진 결핍이었고 그 몸의 기억을 바꾸기 위해 나는 신체심리 치료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신이 버려질지 모른다는 유기불안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에게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감정이나 욕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초기 양육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 품이다. 엄마 품은 아이 성격의 기본 틀을 만들고 이후 아이는 그 틀을 반복하거나 변형시켜가면서 성장해간다. 몸은 타인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최초의 장소이자 수단이다. 생애 초기, 아기는 피부를 통해 촉각적으로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난다. 정신분석가 디디에 앙지웨는 자아는 피부이며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피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의 피부를 만짐으로써 처음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엄마와의 피부 접촉은 아기에게 심리적 보호막이 된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따스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접촉이 없다면 돌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다. 생애 첫 번째 중요한 발달 과업은 바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자기 몸을 가지고 충분히 놀아보는 감각적 체험이 필요하다. 생애 초기, 아이에게 심리적 외상이란 신체 접촉의 과도함이나 결핍을 의미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결핍도 필요하다. 결핍이 있을 때 내적 동기가 일어나고 좌절을 견디면서 마음의 내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실로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모성적 접촉, 즉 누군가의 손길과 온기 그리고 눈빛이다.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는 모성은 몸에서 나온다. 본래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접촉하고 달래주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10마디의 말보다 따뜻한 터치와 침묵 속 응시가 더 진한 위로와 치유이다. 상처의 회복은 혀끝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피부로 와 닿을 때 일어난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 두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면 그 몸의 온기가 마음에도 전해진다. 마치 불안한 아기를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는 것처럼 자신을 안아준다.
안아주는 자신을 토닥여주거나 흔들어줄 수도 있다. 부모화된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그늘진 어른 아이를 말한다. 이는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위치가 뒤바뀐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으로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부모-자식 관계에서 역할 전도가 일어나는데, 이는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의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것에는 반드시 의문이 필요하다. 아이가 아이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다. 아이다움은 본능이자 살아있는 감각이며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이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잃어버린 아이다움에 대한 보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솟구치게 마련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심리적 유아로 남게 되고,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서적 퇴행을 반복하게 만든다. 저는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30대 내담자가 그랬다. 우울감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달랐다. 여자는 엄마의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엄마가 무엇을 느끼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엄마는 아이의 거울이 된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엄마를 통해 자기 감정을 발견한다. 그런데 여자의 엄마는 엄마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어서 아이의 감정을 비춰줄 수 없었고, 이런 이유로 여자는 자기 감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비극적인 엄마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왔던 것이다. 진정한 독립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부모라는 안전기지가 지켜주고 있을 때 아이는 부모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떠날 수 있다. 여기서 안전기지는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군가와의 신뢰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군가 공감해 줄 때 그 감정을 믿을 수 있다.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안정적인 애착을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외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게 된다. 심리적 분리는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을 권리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욕망이 부모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리적 분리는 자신의 감각이 타인의 감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곧 몸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나와 상대의 몸이 다르듯이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구분하는 것은 심리적 독립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인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몸을 되찾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시선이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바로 내 안의 목격자이다. 정신분석가 아들러는 정신건강을 자신의 몸을 실제한다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신건강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느끼고 다루는가에 있다. 몸을 통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감정을 잘 돌볼 수 있고 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정서와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을 때 타인의 정서와도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유일무이한 신호는 우리의 몸, 바로 심장에 있다. 탄생은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일이고, 죽음은 그 심장이 멈추는 일이다. 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과 사는 참으로 단순하다. 이 단순한 이치 안에 불안이 깃들어 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과 맞닥뜨리는 운명에 놓여 있다. 힘들게 태어난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는다. 생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듯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이다. 이를 실존 불안이라고 말한다. 실존 불안과 함께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불안이 있다. 분리불안이다. 모든 인간은 부모가 제공해주는 안전기지를 떠나서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조금 덜 불안하게 분리될 수 있으려면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접착, 즉 애착이다. 아이가 성장하여 안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려면 부모에게 받은 애착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애착은 궁극적으로 탈착, 즉 독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안정적인 애착 경험은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스스로 분리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신뢰와 불안은 하나의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개인의 생애에서 첫 신뢰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에서 불안의 기원이 된다. 생애 초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은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두 가지 불안 양상으로 드러난다. 친밀 불안과 유기 불안이다. 전자는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 후자는 그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 다시 말해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에서의 밀당도 이런 불안감의 표현이다. 위파사나 명상은 마음 챙김 훈련으로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현재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내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나가는 것을 붙잡기 위해 애써 숨을 잡지 않는다.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불안이 나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숨구멍을 열고 내보내주는 것이다. 바로 날숨의 기능이다. 한 지인은 극장에서 갑작스럽게 폐쇄공포 반응이 일어나서 옴짝달싹 못하는 순간 허벅지를 꼬집으며 간신히 깨어났다고 했다. 몸의 지성은 알고 있다. 심리적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몸으로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마치 잠에 빠져서 가위에 눌렸을 때 악몽으로부터 의식을 깨우기 위해 자기 몸을 꼬집거나 깨무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의 생존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몸의 지성이다. 누구나 극심한 불안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지성으로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불안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응급 처방은 자기 몸과 접촉하는 것이다. 나에게 첫 번째 공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 몸이 먼저 시도했던 처방은 바닥과의 접촉이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그라운딩이라고 한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기 위해 바닥에서 뜨는 것 같은 각성되는 감각을 느낀다. 이런 각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몸을 바닥으로 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이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라운딩은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자기 몸을 확인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접촉을 제공해준다. 본래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타인의 접촉과 손길이다. 그 손길이 부재할 때는 자신의 손길로 자신의 몸을 진정시켜줄 수 있다. 공격성이 자기 내부로 향할 때 누구나 우울에 빠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방어하느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한 몸은 분노하는 몸이기도 하다. 분노할 수 없어서 우울한 몸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증오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정신분석가 위니콧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파괴한다고 했다. 파괴하는 공격성의 뿌리에는 사랑과 증오가 있다. 사랑과 증오는 인간 본능의 두 얼굴이자 하나의 쌍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본능 에너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본능 에너지가 갇혀 있을 때 일어난다. 분노의 공격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히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의 첫사랑인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자녀의 공격성은 제거해 버릴 게 아니라 부응하고 맞서 주어야 한다. 특히 공격성이 가장 중요해지는 청소년기, 부모로서 가장 큰 덕목은 자녀의 분노와 공격성을 제대로 받아주는 일이다. 자녀의 공격성을 제대로 받아주려면 부모에게 공감적 태도와 경계 설정이 동시에 필요하다. 아이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분노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청소년기 정서 발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분노의 압력이 솟아오를 때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신체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분노가 차오를 때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리를 박차고 걸어 나갈 수 있다. 또 걷는 것뿐만 아니라 러닝머신을 달리는 것, 산을 오르는 것,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 설거지나 청소하기 등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심리적 전환 장치가 될 수 있다. 산책, 조깅, 등산, 하이킹, 킥복싱, 수영, 벨리댄스, 줌바 댄스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공격성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다. 이처럼 분노의 공격성이 출구를 찾아서 나갈 때 비로소 감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분노는 창조적 모티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예술의 에너지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춤은 몸을 통한 심리적 전환을 가져다주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몸이 움직이면 정서도 움직인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긴장감이 방출되고 막혀있던 정서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전환된다. 마음이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몸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존재하지 못하는 몸은 끊임없이 소비된다.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몸을 고치고, 몸을 만들고, 몸을 치장한다. 그렇게 외부 시선에 맞춰진 특정한 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쓴다.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몸은 일 중독, 관계 중독,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 성형 중독 등 온갖 중독에 빠져서 생존의 수단이 되어간다. 그런데도 자신의 몸을 도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랑받지 못하는 몸은 사랑받기 위해 점점 더 바쁘게 움직인다. 온통 외부의 인정에만 매달린 몸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소비되고 소모될 뿐이다.
이렇게 수단이 되어버린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항상 뭔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어진 일을 해내야 했고, 그렇게 내 몸을 희생양 삼아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를 외면한 채로 말이다. 그러던 내 삶에도 꿈을 이루는 결정적 경험이 찾아왔다. 드디어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원하던 직장에서 정규직 심리치료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해졌을까? 결과는 반전이었다. 심장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고 원인 모를 감염 증상에 시달리며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삶이 외부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 내면적으로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었다. 회복 없는 전력 투구가 가져온 결과는 바로 붕괴였다. 나는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멈출 수 없을 때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시기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명상을 접하며 스스로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치열하게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나는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과 고요하게 만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그랬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 자신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늘 밖에서 뭔가를 쫓아가느라 내 의식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했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내 몸을 소비하고 있었다. 익숙한 모든 것이 파괴될 때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이는 모든 창조 신화의 모티브다. 회복의 길로 들어가려면 잃어버린 내면의 나침반을 되찾아야 한다. 그 좌표는 바로 몸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몸의 좌표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없고, 따라서 자기 감정을 다룰 수도 없다. 이렇게 몸의 좌표를 잃어버리면 늘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져들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몸을 삶의 준고로 삼으려면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몸에 대한 즐거운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몸을 떠나고,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몸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의외로 화장실, 목욕탕, 산책길처럼 몸이 주체가 되는 공간에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얻는다. 의식이 본능을 방어하거나 누르지 않을 때 열려있는 몸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정신적 영감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의 몸에서 따뜻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감각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면 마음속에 작은 회복의 셈이 생기는 것이다. 노자가 말했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평온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기 몸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내 몸은 언제 즐겁고 불편한지, 또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눈을 흘기거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때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좀 달랐다. 아플 땐 부모님의 안쓰러운 시선과 관심의 손길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 그 시선과 손길은 대체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때론 달콤하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픈 증상이 주는 심리적 이득을 터득해버렸다. 불편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내 신경계와 장기, 피부로 습득해버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위장병은 내 오래된 지병이었다. 위장병은 대체로 감정을 삼키면서 유발되는 감정소화 불능증이었다. 나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의 통증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일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쾌감과 불편감을 고스란히 몸으로 담고 있어도 불안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혹은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뒷목이 당겨요. 목구멍이 조여와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속이 메스꺼려요. 어지러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처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상을 감정인지 불능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감정의 언어를 행동으로 대체하는 증상이다. 불안이나 분노, 슬픔 등 불편한 감정을 근육통, 불규칙한 장운동,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온갖 신체 증상으로 대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을 신체화라고 한다.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면 신체화된 언어, 즉 증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 없으면 몸의 통증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결국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몸이 대신 아픈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살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차단해야 한다. 몸이 도망갈 수 없으면 심리적 도망이라도 감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이 몸을 떠나는 현상을 해리라고 한다. 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극심하게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분리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현실에 실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자신의 느낌을 믿을 수 없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끔찍한 감각의 기억을 차단하기 위해서 삶을 온전하게 느끼는 힘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은 증상으로서의 두통을 신체에 살지 못하고 머리 안에 위치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때의 두통은 마음이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이다. 감정을 신체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감정에는 언어가 필요하다. 마음속 감정이 언어로 나오지 못하면 몸을 뚫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만약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제대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을 말할 수 있으려면 감정의 언어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특히 압도적이거나 불편한 감정을 말로 꺼내려면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된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다. 시련을 겪어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남은 힘이 존재한다. 살아남은 힘은 살아갈 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상처의 목적 의미는 바로 성장에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상처 입은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피는 것이다. 건강의 어원은 온전함에서 왔다.
온전함이란 몸과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몸에서 태어나서 정신을 발달시켜가고 몸이 건강할 때 정신은 몸에 닻을 내릴 수 있다.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감각과 감정의 관계를 인식하고 마음이 몸이라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몸이 어떤지를 감각해 보아야 한다. 내 발이 바닥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 척추는 바로 서 있는지, 호흡은 편안한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의 몸과 친밀해지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자기 몸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내 몸은 언제 즐겁고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등 관심을 기울이고 내 몸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몸을 소외시키지 않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 몸의 리듬은 심장 박동, 맥박, 호흡, 뇌파, 신경계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건강도 리듬 속에서 자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은 내면의 리듬을 깨뜨린다. 몸의 리듬뿐 아니라 정서적 리듬과 일상의 리듬을 모두 파괴한다. 스트레스는 과도한 각성, 감각의 마비, 긴장, 무감각 등 생체 리듬을 깨버린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갑자기 심장이 날뛰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한다. 또 음식을 소화할 수 없거나 잠이나 이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깨진 리듬은 불안과 우울을 오고 가는 감정의 기복으로도 드러난다. 리듬이 깨졌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을 살아가려면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속도와 시간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외부 리듬에 순응하기 위해서 내면의 리듬을 아예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욕구, 타인의 정서를 살피느라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무시되고 잊어버린다. 이것은 자기로부터의 소외이고 버림받음이다. 나의 시간, 나의 욕구, 나의 감정을 버려두면 내면의 리듬도 깨지고 병들고 만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음식을 꾸역꾸역 쑤셔 넣는다.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카페인과 각성제를 투여하며 쏟아지는 잠을 참고 몸을 억지로 일으킨다. 남의 감정에 맞춰주느라 정작 자신의 진짜 감정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온다. 불면, 소화불량, 우울, 불안, 공황 등 갖가지 병고가 찾아온다. 이때 증상은 소명을 갖고 있다. 자신의 깨진 리듬을 되살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위급한 신호이다. 이럴 때는 자신의 몸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내면의 시계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시계에만 맞추느라 내면의 시계를 잃어버리면 그 영향으로 온갖 신경증이 찾아온다. 내면의 시계란 자기 시간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 먹어야 하고 멈춰야 하는지, 얼마나 소화시키고 쉬어야 하는지, 언제 잠들고 깨어나야 하는지를 감지하는 자기감지 시스템이다. 심리적 안정감은 리듬 속에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몸을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 언어라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몸의 감각이다. 행복은 몸의 본능을 떠나서 완성될 수 없다. 이성은 본능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본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작용은 쾌의 추구와 불쾌의 회피이다.
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다. 어쩌면 우리가 본능으로부터 멀어진 탓에 고통이라는 불쾌 신호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에게 최적의 리듬을 조율해내기 위해서는 쾌감 스위치를 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심장박동과 호흡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찾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 등 일상에서 감각적 기쁨을 자신에게 선사하며 최적의 리듬을 찾아낼 수 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몸은 모래와 같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고 싶으면 모래를 보면 된다. 보니 코엔, 소마틱스 전문가. 결핍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특히 유년기에 겪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별과 폭력의 경험은 고스란히 몸의 상흔으로 남는다. 의식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라도 몸의 무의식은 기억한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자신의 몸으로 드러낸다. 어떤 이에게는 피부로, 어떤 이에게는 위장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두통으로 말한다. 언어화되지 못한 결핍은 자신도 모르게 신체화로 목소리를 높인다. 누군가가 그것을 오롯이 발견해주고 해명해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몸으로 드러내고 몸으로 말한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감각하며 마음껏 놀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성의 중요한 기능이고,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는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능력이 된다. 반대로 놀아보지 못한 아이는 내면 세계의 흥이 쉽게 깨지고 활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놀이의 반대는 우울이다. 어떤 이유로든 내면 아이가 결빙되어 있거나 결박당하면 놀 수 없는 상태에 머문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은 노는 것 그 자체가 치료이자 성장과 건강을 촉진하며 건강의 척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노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치유란 놀 수 없는 상태에서 놀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내면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으려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지켜봐주는 엄마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이때 시선은 관심과 사랑이 담긴 응시다. 응시하려면 멈추고 침묵해야 한다. 그 어떤 말보다 진정한 교감은 침묵 속 응시에서 나온다. 응시하는 동안 모든 조건을 초월한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응시 속에서 비춰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퇴행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봐주는 누군가의 응시가 있을 때 시작된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단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기 존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성장 서사 안에는 독립이라는 삶의 과업이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심리적 독립을 찾아가는 삶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을 발견하려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수이다.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것이 등반의 목적이 아니듯 부모의 안전기지도 보호와 통제가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안전기지는 궁극적으로 성장과 독립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식의 사적 공간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한다면 아이는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져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남는다. 몸은 어른이 되지만
마음은 키덜트, 즉 아이 어른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몸과 몸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거리가 더욱 중요하다. 친밀감과 거리감은 서로 상충되는 감각이지만 관계에서 몸의 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경계, 바운더리라고 한다. 경계가 있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타인의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진정한 교감과 공감도 경계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때론 폭력이 될 수 있다. 몸과 몸 사이의 거리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이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감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심리적 독립은 자기 몸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다.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몸은 이미 안전한 사적 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를 춤추게 하라 라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숨 쉴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적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두 사람 사이의 안전한 사적 거리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가에 있다. 숨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리가 곧 심리적 자유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사적 거리를 침범하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아파야 정신을 차린다. 몸이 아프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몸을 소외시키면 몸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신호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다. 중년기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다. 밖에서 안으로, 외부에 적응하는 자아에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기이다. 이전의 의식이 죽어야 새로운 의식이 태어날 수 있다. 상실의 끝에는 언제나 재탄생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이전 몸의 습성이 죽고 새로운 몸의 습성이 시작되면서 열린다. 이것은 매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익숙하게 일어나는 습성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멈출 때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몸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느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몸과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이는 존재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고통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자 용기다. 슬픔으로 고통을 통과해내면서 동결되었던 몸이 풀리고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더 깊은 내가 되어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대면하지 못하면 자신의 깊이도 알지 못한다.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면 애도를 허락해야 한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건강함이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온전함은 자신의 감각, 감정, 생각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에 대해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5마디가 애도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메시지라고 한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이 5마디를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애도이다. 죽음이 삶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상실도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몸이 아파서 걷는다. 병으로 삶의 고비를 넘긴 많은 이들이 동네 산책로를 걷는다. 살기 위해 절박하게 걷는다. 걷는 것은 어떻게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몸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해졌다.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여 돈을 벌고 밥이 오고 무료함도 달랠 수 있다. 그러자 몸이 무기력해졌다. 몸이 무기력해지면 정신은 비대해지고 몸과 마음의 균형도 무너지고 만다. 상실과 외로움은 왜 이토록 사람들을 치열하게 걷게 하는 걸까?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처는 자신과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는 걸으면서 나 자신과 다시 만나고 연결된다. 어쩌면 혼자 걷는 것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대면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 아닐까? 혼자 걷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이자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몸이 소외되면 생각이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은 드라마틱한 감정의 색채를 입고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진짜 현실을 가려버린다. 이때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으로 돌아와야 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감정에 짓눌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이다.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 움직인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움직임은 신체 활동이면서 동시에 정신 활동이다.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몸으로 공부해왔다. 유대교 전통에서 성경을, 불교 전통에서 불경을 공부할 때, 또 유교 전통에서 천자문을 외울 때 학생들은 몸을 앞뒤로 혹은 좌우로 흔들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치 걷는 것과 같은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뇌를 움직였다. 니체나 칸트와 같은 철학가들도 혼자 걸으면서 사색했고 함께 걸으며 논쟁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새로운 사유의 세계를 발견했다. 움직임은 영적인 단련이자 정신적 순례이기도 하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한번 걸어보면 감정과 생각이 일시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걷다 보면 삶의 변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의 변화는 몸에서 시작되고 몸을 새롭게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움직임의 힘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켈리 맥고니걸은 행복은 건강보다 움직임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몸이 나를 위로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몸을 소홀히 하지 말고 결국 마음까지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의 각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끼발가락에 통증이라도 생기면 하루 종일 새끼발가락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지죠.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됐으니 몸을 돌보라는 신호죠. 이 책에 몸이 아파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결국 몸이 병들게 되고 그때서야 몸의 뿌리인 마음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쌓이면 몸에 병이 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몸에 병이 납니다.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질병은 참 많습니다. 시작은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으로 시작해서 결국 중병이나 심지어 죽음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평소 불안이나 초조, 걱정, 두려움 등에 휩싸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책은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는 방법으로 몸을 돌보는 것을 제시합니다. 걷고 움직이고 스스로 쓰다듬고 하는 것이 모두 몸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행복을 위해서 하루 1시간은 걷고 1시간은 운동을 하시라고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도 관찰하면서 말이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정신건강의 문제는 뭘까요? 불안, 우울, 걱정이 아닐까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투성이인 사람들이 멘탈 팬데믹, 즉 정신적 대유행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정신의학이나 심리 상담에서는 뇌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각각 약물요법과 상담 치료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과 상담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상이나 마음챙김, 불교 공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일이 틀어져서 화가 엄청나게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인데 알고 보니 내가 착각한 것이라서 순식간에 화가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던 마음이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든 스트레스를 즉각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즉각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정말로 내 입장에서 분노나 스트레스가 폭발에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들은 평온합니다. 평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평온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지가 아닙니다만 방향성만은 그쪽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걸 늘 떠올리고 있습니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죠. 옛날에 어떤 선비가 오랜 출타 후에 귀가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웬 남자 신발이 아내의 신발과 함께 안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륜을 의심한 선비는 즉시 2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지만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참습니다. 안방에 가까이 가보니 아내와 외간 남자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비쳐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살인 충동이 솟지만 2번째로 꾹 참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오랜만에 처남이 놀러와서 아내와 정답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선비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참을인자 3번을 사용한 것인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서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만약 처남이 아니라 진짜 외간 남자였고 진짜 불륜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분노와 스트레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는 정당한 감정이고 길이 보존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남이란 걸 알고 오해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처남이 아니고 진짜 불륜이었더라도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먹기만 하면 말이죠. 실제로 신라시대의 처용이 그랬습니다. 부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는 노래를 부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 한과 분노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마치 자신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병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나를 배신한 친구나 동업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고객과 이웃 때문에, 불공정한 사회와 국가 때문에, 병과 장애를 내려준 하늘 때문에, 내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무기력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분노 가득해 마땅한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 마땅한 사람, 우울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진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괴로움 중독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중독이 주는 우울함, 자기 연민, 피해자 느낌, 남들의 동정 뒤에 숨어서 진짜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자신은 방치하는 것이죠. 남 탓을 버리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남 탓은 사람 탓, 자연 탓, 하늘 탓,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우연한 사건들에 대한 원망, 내가 타고난 조건들에 대한 원망들이죠. 이걸 다 버리는 게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도 어떤 이는 남 탓하며 평생 불행하게 사는 반면 어떤 이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전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자로 살고 후자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며 타인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게 손바닥 뒤집듯 그저 내 마음 한번 뒤집으면 되는 일이고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모두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말이 옳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경험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요리해낼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합니다. 비록 남 탓에 가려 나의 책임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땐 일부러 외면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서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거기에 묶어두지 마시고 이제 그만 밧줄을 풀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 삶은 지금부터 즉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